자, 53번 보시도록. UCP 600의 조항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내용 중 올바른 것은 1번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불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죠. 이런 부분은 꼭 암기해 두시고요. 틀렸고요. 2번 할부선적과 분할 선적은 동일한 의미다. 할부선적과 분할 선적은 다른 의미입니다. 2번도 틀린 내용. 3번 양도 가능 신용장은 트랜스퍼에이블 또는 이런 문구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신용장은 무조건 트랜스퍼에이블 이런 문구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맞는 내용,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이제 올바른 것이니까 3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3번 틀렸습니다. 착오하지 마시고요. 4번 신용장에 양도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대금 양도는 가능하다. 대금 양도는 신용장에 양도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 3번은 트랜스퍼에이블 문구만 가능하다는 거 틀린 내용, 그리고 상이하고요. 그리고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라는 거까지. 정답은 4번. 이제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분할선적, 신용장상에 약정된 화물을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거라고 해서 그 UCP 31조에 이렇게 예가 들어가 있거든요.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이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이 이상의 운송서류로 구성된 제시는 그 운송수단이 동일 일자에 동일 목적지로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으로 본다. 이해하시나요? 잘 모르겠죠? 즉, 두 개로 나누어 동시에 선적해서 운송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항구에서 배만 나누어서 선적하는 경우, 운송하는 경우 할부 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분할 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말이 헛나오네. 그리고 할부 선적, 앞에서 먼저 조금 살펴보았죠. 특정한 기간 동안 일정량의 화물을 수회에 걸쳐서 선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차례 나눠서 선적하는 거고, 이거는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배만 틀리고 동시에 출발. 이건 나중에 가서도 한 번 더 자세히 볼 거니까 이 정도로 개념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번입니다.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면서 분할 선적과 환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분할 선적 그리고 환적이 금지되어 있네요. 1번부터 보시죠. 두 건의 선화증권이 제시된 경우 선적일과 선적항, 하역항이 동일하더라도 적재선박이 다르면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어 하자 있는 서류가 된다 라고 되는데, 분할 선적을 금지하고 있는데 분할 선적 되었죠. 당연히 하자 있는 서류가 되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1번은. 2번 두 건의 선화증권이 제시된 경우 선적일과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하역항과 적재선박이 동일하면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 전 해상운송 구간을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으로 커버되고 관련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레시, 바지에 선적되어 있다고 표시되면 환적할 것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하자가 아니다. 앞서서 선화증권 그 환적 부분 요쯤에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4번 선화증권의 환적유보 문원, 이게 환적유보 문원입니다. 이 기재되어 있으면 화자가 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앞에 그 선화증권 내용에서 여러분들 다 살펴봤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환적유보 문원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험에 나오기 좋은 부분이네요. 잘 나오는 부분들 묶어서 문제로 내놓은 것 같은데, 정답은 4번 확인해 두시고, 자, 이제 분할 선적 한번 봐보죠.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라고 해서 보시면 두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이상의 운송서류로 구성된 제시는 동일 일자에 동일 목적지로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으로 본다. 말 그대로
선적 두 개로 나눠서 동일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분할 선적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보시면 동일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동일 운송수단선의 선적을 증명하는 이 이상의 운송 서류로 구성된 제시는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그리고 상이한 선적일, 적재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보겠습니다. 좀 그림 못 그렸는데 요쯤이 한 인천 되겠죠. 인천 그리고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물건을 싣고 부산에 들려서 다시 싣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충 한번 매치시켜 보시고 하나의 선박을 통해서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상이한 선적일이 틀리겠죠. 그리고 적재항도 틀리고 근데 수탁지,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동일한 목적지를 꼭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고 이제 선적일 보시면 인천에서 싣고 부산을 경유해서 가더라도 최종 선적일은 부산으로 보겠네요. 운송일 중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보기 때문에 최종 선적일은 부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산을 선적일로 본다는 거. 부산 선적일을. 자, 그리고 특송 우편의 경우도 그 동일한 장소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동일한 특송업자 우편 서비스로 스탬프 서명되어 있을 때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 분할 선적에 대해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선적일, 그리고 특송 우편의 경우까지 이렇게 분할 선적 여러분 꼭 정리해 두세요. 분할 선적하고 할부 선적은 이번 강의에서도 한 2번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환적까지 보고 가죠. 환적의 정의는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육항까지의 운송 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 제적재를 말한다. 정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환적 다 아시죠? 환적 금지 문헌이 없는 경우에는 환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리되고요. 다만 전 구간에 하나의 동일한 운송 서류에 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환적 금지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경우겠죠. 원칙적으로 금지 문헌이 있으면 수리되지 않지만 다만 해서 금지 문헌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수리가 된다. 앞서 봤듯이 선화증권 및 비유통 화물운송장은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선에 적재된 경우 환적이 수리되고요. 그리고 선화증권, 복합운송서류, 항공서류, 도시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는 환적 유보 약관, 그러니까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그런 문헌이 있더라도 수리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분할 선적, 환적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55번 신용장 거래서 항공운송서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였다면 환적이 될 거라는 표시가 있고 하나의 항공운송 서류가 전 구간을 커버한다는 항공운송 서류는 하자가 있는 서류가 된다. 앞에서 우리 열심히 살펴봤는데 환적 금지에도 환적 유보 조항 그리고 하나의 운송 서류에서 전 구간 커버되는 경우에는 수리되기 때문에 1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네요. 앞서 열심히 봤습니다. 1번 틀리시면 안 되고요. 2번 발행 일자가 표시되어야 된다. 3번 계약 표시 용성계약 표시는 용성계약 표시 항공운송서류는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았다면 수리 가능하다. 그리고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야 된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환적 금지 경우에도 유보조항 같은 경우에는 수리된다는 것까지. 1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항공운송서류 UCP제 23조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서명 및 확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공운송 서류는 적재된 표시가 아니고 수치되어 있음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일 표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탁송인 전통 요구에도 탁송인 송화인용 원본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 환적 부분이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자,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운송 서류가 상당히 많네요. 이번 회차에서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신용장에서 선화증권 또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용성계약부 운송서류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은 수리가 거절된다. 그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1번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 선화증권 그리고 복합운송서류 그리고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용선에 따른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리가 가능하고요. 일단 1번은 맞는 내용, 그리고 2번 국제운송에서 무정기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화증권에 용선계약이 적용된다는 것이 표시되므로 신용장 거래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에 해당된다. 2번은 맞는 내용이고 3번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요구할 경우 하역항을 특정 항으로 명시하지 않고 중국 남부 이런 식으로 표시했다면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에 똑같이 기재하더라도 하자가 된다. 그 다른 서류에서는 다 하자가 되는데 적재항이 딱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하역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 그 하역항을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의 경우에만 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죠.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의 발행일과 다른 본선 적재 표기가 있으면 본선 적재 표기 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본선 적재 표기가 우선이죠. 답은 3번이겠네요. 3번.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22조에 보시면 서명 및 확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신용장에 명기된 적지항에서 양육항까지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육항은 항구의 구역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에서는 중국 남부, 우리나라 어디쯤 이런 식의 표시도 수리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본 용성계약서가 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UCP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게 선화증권 정리했죠. 그리고 그 용성계약 선화증권 방금 했고 항공운송서류까지 했네요. 3개. UCP상 선적 운송서류를 보면 이외에도 복합운송서류,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그리고 도시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그리고 특송 우편물 이렇게 나머지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UCP상의 운송서류는 전부 다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서류 부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시고요. 일단 오늘 배운 선화증권 그리고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그리고 항공운송서류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신용장 거래에서 보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험서류, 또 단골이죠. 1번. 보험서류는 문명상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고 서명된 것이어야 한다. 신용장에서 부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해당 선적분 CIF 또는 CIP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부부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보험증권 원본 한 부를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보험증권의 원본이 두부 발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원본 두부 모두를 제시해야 된다. 1, 2, 3번 전부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는데 신용장의 보험서류에 대하여 면책률 부적용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면책비율 조항이 기재된 보험서류가 수리된다. 말 그대로 부적용, 불적용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금지된 문구인데 이런 면책비율이 적용되어 있으면 하자 서류가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8조 보험서류 단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네요. 자, UCP 28조 있고요. 서명 부분이고 아까 문제 보기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네요. 2통 이상 원본 발행 시 모든 원본이 제시된다. 한 부를 요구하더라도 모든 원본이 제시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험 승인서 커버노트는 수리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험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되는데 소급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부분이 이 앞에 내용이고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되지만 보험일자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 보험서류는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 그리고
CIF, CIP 가격의 110%로 부보, 그리고 큰 금액을 기초로 한다는 거까지 음영된 거 위주로, 거의 다죠. 음영된 거 위주로 꼭 암기하고 거의 꼭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58번입니다. 양도 가능 신용장에서 신용장 양도를 허용한 경우 양도에 관련하여 기술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양도는 신용장에서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1수익자로부터 제2수익자로 1회 양도만 가능하다. 딱 1회만 됩니다. 맞고요. 신용장은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제시기간의 단축, 최종 선적일 또는 정해진 선적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이번도 맞는 내용이거든요. 금단 유제선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금액, 단가, 유효기일 그리고 선적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금단 유제선 해서 이런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단축만 가능합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 신용장이 2사람 이상의 이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조건 변경 시 조건 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 대하여는 양도된 신용장은 조건 변경 없이 전속한다. 그 조건 변경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 변경 없이 이전 내용이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제2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위한 서류의 제시는 발행은행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양도은행이 있죠. 당연히 양도은행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4번에 발행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양도 가능 신용장 이것도 보험 서류처럼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 3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봤죠? 그리고 양도 가능이라고 특별히 명기해야 된다. 이것도 본 내용이고 모든 비용은 1수익자가 지급. 그리고 양도는 이수익자 요청에 의해서 어떠한 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즉 3수익자, 4수익자는 절대 없다는 거죠. 이수익자에게까지만 한 번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 대신에 다만 1수익자는 수익자로 보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수익자로 보지 않으니까 2수익자가 다시 1수익자로 넘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 변경에 거절한 제2수익자에 대해서는 양도된 신용장은 조건 변경 없다 보시고 그리고 금단 유제선은 감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대신 보험 부보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게 양도 가능 신용장 UCP 제38조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꼭꼭 암기해 두시고 자 59번 마저 보시겠습니다. 매입은행에 서류를 매입 후 개설은행이 하자로 인한 지급 거절 처리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한번 상황을 살펴보죠. 신용장 거래 여기가 개설은행 그리고 여기가 수익자가 되겠죠. 여기가 개설은행이고요. 여기가 매입은행이 되겠네요. 이제 서류 아시죠? 신용장. 그래서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고 매입은행한테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행이 서류 왔네? 알겠어 하고 돈을 줬죠. 그리고 매입은행이 받은 서류를 다시 개설은행에 송부를 했는데 여기서 개설은행이 하자로 인해 지급 거절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1번 개설은행이 서류에 대하여 매입은행으로 지급 거절 통보를 한 경우 서류에 대한 소유권은 개설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매입은행이 있겠죠. 매입은행이.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용장 수익자는 하자를 보완하여 서류를 다시 개설은행에 제시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면 가능한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지급거절 혹은 인수거절 통보를 하는 경우
매입은행이 포페이팅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익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내용인데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답은 3번. 4번 개설은행은 최초의 지급 거절 시에 주장하지 않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그 최초 지급 거절 시에 주장하지 않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이것도 똑같이 양도랑 똑같이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불일치 내용을 다 전달해야지. 딱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불일치를 보완해서 왔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네, 이것도 다시 수정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내용 이해하시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불일치 서류 수리 거절 내용 UCP 16조 외에도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다 싹 한번 모아왔습니다.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는 경우에는 지급 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그 거절의 통지는 제시 내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마감 시간 이전에 행해져야 되고요. 여기 써 있는데 단 1회에 하나요, 통지한다는 거. 그리고 이 통지에 모든 불이체 사유가 다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설은행의 포기 교섭권, 이거는 개설은행이 불일치 하는데 그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좀 서류가 안 맞는데 그냥 매입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아서 개설은행이 그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 서류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이걸 웨이버 조항이라고 합니다. 개설은행의 불이치 포기 교섭, 이것도 정확하게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제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기에서는 요 기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고, 상환 청구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불일치 서류 및 수리 거절 내용 정리 꼭 부탁드릴게요. 자, 60번입니다. UCP 조항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네요. 신용장 금액 또는 신용장에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또는 approximately 맞나요? 그리고 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맞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다. 우리 분할 선적하고 청구 봤었죠? 분할 선적이랑 청구랑 같이 있습니다. 그게 UCP 31조였고요. 그리고 그 3번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일과 관련하여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거는 앞에 열심히 기출문제 공부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 최종 서류 제시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는 균형이 이게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단가의 감액 없이 상품 전량이 선적된 경우 분할 선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10% 이내의 감액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10%가 아니고 5% 이내의 감액입니다. 5%. UCP 30조 C항 보시면 5%를 초과하지 않는 부족은 허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해서 이렇게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전량 선적되고 금액은 신용장이 명시하는 경우 감액되지 않냐고 적용될 수 없어야 한다 라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부족이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10%가 아니고 5%.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이거는 단골 중에 단골. 유효기일, 선적기일, 가부족 이렇게 다 한번 모아봤는데요. 문제에 나온 부분. 신용장 유효기일은 다 아시죠? 유효기일이 서울 게시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는 거. 그리고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는 거. 이런 거 혼동시켜가지고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선적을 위한 최종일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단가, 금액, 수량의 가부족 10% 가부족을 허용하고요. 벌크 카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 수량의 5% 가부족, 그리고
아까 방금 보신 내용 신용장 금액의 5% 부족을 허용한다는 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효길, 선적길, 가부족 같은 경우에는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쉬었다가 6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